고양이의 장례식. 정말 좋아했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13살.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로부터 죽은 자와 같은 길을 지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따라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아이가 따라와 준다면 오히려 기쁠 거라는 생각에 나는 일부러 같은 길을 지나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조금 늦은 저녁이었지만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내 방 캣타워에 남아있던 그 아이의 털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뜬 것은 밤늦게서였습니다. 고픈 배를 달래려 느릿느릿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는데 현관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은 제대로 닫혀 있어 그럴 리 없을 텐데 문득 나는 그 아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과자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분명 돌아와 줄 거야. 그 아이는 똑똑해서 길을 헤매지 않을 거야. 1시간은 그렇게 서 있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라 꽤 추웠는데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문득 나는 뭐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쓴 웃음을 지으며 체념하고 방으로 돌아가려 문을 닫으려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순간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복도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에 재빨리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내 시야 한 구석에 하얀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였던 그 아이는 하얗고 긴 푹신푹신한 털이 예뻤으니까요. 굳이 내가 빗질을 하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깔끔하게 가다듬곤 했었습니다. 눈물이 울컥 솟아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기뻐서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고 내 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시야 한 구석을 바라보니 역시나 하얗게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시야 한 구석에 움직이는 그 아이가 보입니다. 나는 만족해서 평소처럼 심야 B급 영화를 조금 보다가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아이는 고양이답다고 할까 무척 자기 맘대로라 원래 자기 마음에 내킬 때만 다가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내가 침대에 누우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발 근처에서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의 털은 언제나 푹신푹신했습니다. 막 내온 듯한 우유 빙수처럼 부드러운 촉감. 그럴 터였습니다. 내 발에 닿은 건 조금 딱딱하면서 뻣뻣해서 그건 마치 사람 머리카락 같은.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튀어올랐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무언가 다른 걸 불러들이고 말았다는 것. 그걸 깨닫자 겁에 질려 이불을 덮을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도망쳐 22살씩이나 돼서 부모님 곁에서 잤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잃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라 여기셨는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탓인지 부모님이 달래주는 사이 나는 지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두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좌우 상하 분간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일 터인데 꿈속에 나는 그게 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귀를 막고 벌벌 떨었습니다. 뭔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 되는 거야? 서서히 그 목소리는 커져 명확히 들려옵니다.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꿈속에서 나는 그저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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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신을 차리자 부모님의 침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일어나셨는지 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내 방에 조심스레 돌아가 보니 닫아뒀던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게 돌아가줬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에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내가 불러왔던 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나온 애완동물 장례식장 근처에는 수많은 무덤과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죽은 자와 같은 길로 돌아오는 건 하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기묘한 남자. 얼마 전 술집에서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한잔하고 있을 때였다. 코타츠같이 생긴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넣고 앉는 좌석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가게였다. 시간은 9시쯤. 그때까지 생맥주를 큰 조끼로 3잔씩 피우고 추하이까지 꽤 마셨던 터라 어쩌면 술에 취해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에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통로에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우리 오른쪽 칸막이 너머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엇인가 싶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테이블 끄트머리에 혼자만 색이 짙은 사람이 있었다. 색이 짙다는 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사진 보정 같은 걸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다. 윤곽을 지정한 뒤 채도를 올리고 샤픈 효과를 강하게 준 느낌이었다. 아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염색한 것 같은 덥수룩한 머리를 5대5 가르마를 타고 요새는 좀 채 보기 힘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옛날 시골 선생님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 하지만 이상하다는 건 단지 외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왼쪽 손바닥을 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휴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뭔가 묘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15cm 정도 길이의 애벌레.
투구 풍뎅이 애벌레같이 새하얀 것이 몇 마리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걸 오른손에 든 젓가락으로 집어서는 옆에 앉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갈색 양복 대머리 남자의 목덜미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보통 그런 짓을 당하면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하는 남자는 별다른 조짐 없이 그 행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1분 정도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벌레를 집어넣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대어 쉿 하고 제스처를 취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화장실로 향했고 돌아오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그룹의 테이블을 다시 보아도 남자가 있던 곳에 음식 접시는 없었다. 정말 내가 아까 제대로 본 게 맞나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 후 우리는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막차가 끊기기 전 11시쯤 헤어졌다. 나는 동료들과 헤어져 근처 전철역으로 향했다. 이 부근에는 술집이 많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승객들이 꽤 있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홈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다. 직장인 같은 남자 셋이 서로 얽혀 있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한 명의 웃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아까 술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웃옷이 붙잡힌 사람은 이상한 남자가 등에 벌레를 집어넣던 그 사람이었다. 머리가 벗겨진 모습이 똑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쾌속 전철이 홈으로 들어왔다. 웃옷을 붙잡혀 있던 남자는 온몸에 힘을 모아 양팔을 휘두르더니 두 사람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전철 앞으로 뛰어들었다. 천장씨. 교토에 있는 고향집 이야기입니다. 고향집은 단독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2층 양옥집입니다. 1층 거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지고 있는 건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 누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룩은 비가 새서 그런 것인지 흰 천장의 갈색으로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세로로 길고 얇게 그 영역을 늘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도료를 덧칠하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같은 형태의 얼룩이 나타나 또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점차 허리가 생기고 머리, 어깨, 양발까지 마치 사람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천장씨라고 별명까지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 전 시신을 마지막으로 집에 모시고 와서 이불을 깔고 눕혀드렸습니다. 친척분과 신세를 진 비구니 분이 이불을 펴고 아버지를 눕혀드린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과 천장에 얼룩이 만든 실루엣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그저 말을 잃은 채 천장실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계속 넓어지던 천장실은 그 후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10년 뒤 집을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아버지가 잠든 마지막 자리를 내려다보며
순례자. 작년 여름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겪은 일이다. 시골 집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기 마련이라 중간에 차를 멈추고 편의점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가볍게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눈에 안약을 넣고 차를 한잔 하려던 터였다. 그때 동쪽에서 순례자가 걸어왔다. 여름에는 순례자가 늘어나는 법이라 특별할 것 없는 평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모양의 집 같은 걸 짊어지고 있었다. 가게 입구에 짐을 두고 그 순례자는 편의점에 음료를 사러 들어갔다. 너무 뚫어지게 보는 것도 실례겠지만 그 집 인형은 뭐랄까, 인형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지프로 덮어둔 것 같은 묘한 섬뜩함이 있었다. 왜 인형을 업고 다니는 것인지 궁금한 나머지 나는 계속 그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침 편의점에서 나온 순례자가 내 시선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짐 속에 잔뜩 사온 음료를 넣으며 말했다. 왜 인형 같은 걸 메고 다니냐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순례하는 분들은 자주 보는데 인형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은 처음 봐서요. 실은 이건 제 아내를 대신하는 거랍니다. 아내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내는 작년에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전에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그 남자는 사이타마에서 왔다고 말했다. 별것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 시코쿠 이곳이 좋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이야기가 이어져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까. 남자는 슬슬 출발해야겠습니다라며 짐을 짊어지고 인형을 껴안았다. 나도 해가 떠 있는 사이 빨리 시골집에 도착해야겠다 싶어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저도 서쪽으로 가니까 인연이 닿으면 또 뵙죠. 몸 조심하세요.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백미러로 순례자를 바라보았다.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며 아내분도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수석 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열렸다고는 해도 문은 닫힌 채 안전장치만 풀린 상태였다. 그래도 혹시 열려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바로 갓길에 차를 대고 팔을 뻗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다. 살짝 한숨을 내쉬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안전벨트를 매고 오른쪽 백미러, 왼쪽 백미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어라? 조수석 쪽 백미러에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같은 게 비쳤다. 나는 내심 움찔하며 백미러를 다시 보았다. 저 멀리 내가 멈춘 곳을 알아차렸는지 순례자가 다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그 등 뒤 엎여있는 인형의 오른손도 함께 흔들흔들. 겁에 질린 나는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를 다시 돌아보는 게 무섭고 또 무서웠다. 시골에 도착한 뒤 나는 할아버지에게 순례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하셨다. 예전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것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기 쉽다고 한단다. 거기 들어있는 게 부인의 영혼인지 누군지도 모를 영혼을 넣고 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일이야. 에이,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딨어요. 무슨 만화나 영화도 아니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집인형도 그렇고 전통 인형도 그렇다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건 안이하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야 부인을 떠올리며 그랬다지만 주변에 꼭 아내만 있으라는 법이 있겠냐? 결국 그 후 순례자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근처 절에도 그런 차림의 순례자가 왔었던 적은 없다고 한다.